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감히 약사인 네 동서랑 맘먹으려 들어. 너는 태생이 천한 거야, 알아? 짝! 살면서 처음 맞는 뺨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시야가 핑 돌았어요. 정적 속에 흐르는 비웃음. 동서는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눈은 명백히 저를 조롱하고 있었죠. 그 순간 평소 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던 순둥이 남편이 식탁을 걷어차며 포효했어요. 오늘부로 연 끊습니다. 어머니, 그 잘난 약사 며느리랑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사세요. 대성통곡하는 시모를 뒤로하고 나온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인생 역전, 그리고 줄초상이 나버린 시댁의 처참한 최후,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산다지만 제 이야기는 아마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하루는 남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서죠.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던 그 시절, 저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낮에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온갖 짜증과 요구를 받아내고, 퇴근 후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씨름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하루 14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다 보면 발바닥이 불타는 것 같고 종아리가 퉁퉁 부어올라 터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몸이 힘든 건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그래도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밖에서의 노동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시댁 안에서의 차별과 멸시였어요. 저희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셔서 자식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었거든요. 바로 저보다 3살 어린 시동생 부부였죠. 대기업 수석 연구원인 시동생과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동서. 그들은 시어머니께 법인카드를 쥐어드리고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대주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비극은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두 며느리의 직업이 미묘하게 겹치면서 시작되었어요. 둘 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 급이 하늘과 땅 차이로 보였나 봅니다. 너희 둘은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니? 한 명은 선생님 소리 들으며 약 짓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의사 밑에서 시중이나 드는 사람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툭 던진 그 말에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고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그동안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제 노력은 순식간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주말 가족 식사 자리는 저에게는 또 다른 출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일 왼종일 일하느라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치마를 던져주셨거든요. 반면 동서가 도착하면 현관까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셔서 가방을 받아주시기 바쁘셨죠. 아이고, 우리 약사 며느리 왔니? 하루 종일 서서 약 짓느라 얼마나 고되냐. 그 귀한 손 다치면 안 된다. 어서 들어와서 과일이나 먹고 앉아 있어라. 시어머니는 동서의 손을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굿을 다루듯 소중히 어루만지며 소파 상석에 앉히셨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구석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저를 힐끔 쳐다보며 목소리 톤을 확 바꾸셨죠. 예, 너는 뭐하니? 동서 왔는데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주지 않고 너는 병원에서도 늘 환자들 뒤치다꺼리하고 몸 쓰는 게 일이니 집안일이 대수겠냐? 얼른 밥상 차려라. 배고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환자들의 뒤치다꺼리라고 폄하되는 것도 서러웠지만 제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왔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당연하게 부엌 일을 떠넘기는 태도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몸 쓰는 게 제 천직이라니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동서의 노동은 고귀한 것이고 빚 갚느라 정신없는 저의 노동은 막일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죠. 부엌에서 혼자 1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를 내고 있을 때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동서가 사온 값비싼 영양제와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보며 시어머니가 탄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니?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센스 있는 거 봐라. 누구는 빈손으로 와서 밥만 축내고 가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마음 씀씀이도 곱니? 빈손으로 와서 밥만 축낸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등에 꽂혔습니다. 저라고 빈손으로 오고 싶었겠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남편 사업빚 이자에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에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과일 한 상자 사오는 것도 손이 떨려서 못 사온 건데 말이죠. 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국간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식사가 준비되고 상을 차리는데 동서가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좀 거들어드려야 하는데 요즘 약 짓느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서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손 쓰지 말라고 하셔서 형님은 병원 일이랑 식당 일까지 하시는데도 체력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저는 하루 서 있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데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 삼아 교묘하게 저를 힘만 센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게 나빴습니다. 그 하얀 피부에 기스 하나 없는 고운 손과 세제독이 올라 거칠어지고 군데군데 밴드가 붙어있는 제 손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황급히 식탁 아래로 감추고 말았죠. 아유 말도 마라. 쟤는 타고난 통뼈라 그런 거 끄떡없다. 너랑은 종자가 달라. 너는 그 귀한 손으로 사람 살리는 약 짓는 사람이니까 힘 아껴야지. 시어머니가 동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생선살을 발라 동서 밥그릇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눈치를 보며 제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고기 반찬으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섰을 때 거실에서는 과일을 먹으며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동서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 옆에 서서 물 한 잔을 따르며 나직하게 말을 건네더군요. 형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형님처럼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 참. 형님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나중에 저희 집 집들이 할 때 형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물론 수고비는 챙겨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수고비를 줄 테니 와서 일해달라니요. 동서지간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그 태도가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급하고 힘들게 산다고 해도 가족 간의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저를 형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려먹을 수 있는 저렴한 인력짐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지만 수고비라니. 나를 파출부 취급하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 몰랐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 형님.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형님 사정 어려우니까 제가 챙겨드리려고 한 말인데.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남한테 돈 주는 것보다 가족인 형님한테 드리는 게 낫잖아요. 저는 순수한 호의로 말씀드린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동서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흐르는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과 아이들 학원비가 떠올라 큰 소리 한 번 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말했지만 그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동서의 그 얄미운 미소만이 맴돌았죠. 그래,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보란 듯이 성공해서 당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시어머니와 동서의 그 무시와 차별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대담하고 끔찍한 욕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제가 그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더 큰 수모를 겪어야 할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말 또다시 시댁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 가득한 곰국 냄새와 함께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온갖 식재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러시더군요. 왔니? 잘됐다. 동선해줄 곰국 좀 끓여야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통 못하겠다. 네가 손이 야무지니까 이것 좀 다 손질해서 푹 고아라. 네 동서가 요즘 기력이 딸린다고 하더라.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저보고 그 많은 일을 다 하라니요. 그것도 저를 무시하는 동서를 위해서 말이죠. 제가 망설이며 서 있자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뭐하니? 멀뚱히 서서. 너는 몸 튼튼한 거 말고는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토달 거니?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파부터 다듬어라.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대파를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나는 이 집의 무급식모인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공국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파란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누구나 치를 떠는 그 명절 증후군, 저에게는 단순히 몸이 힘든 날이 아니라 영혼까지 갈려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저는 새벽같이 시댁으로 달려가 앞치마부터 동여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 핑계를 대시며 안방에 들어누워 계시기 일쑤였고 결국 넓디 넓은 부엌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전쟁터가 되었거든요. 기름 냄새가 온몸의 모공속까지 배어들 정도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곤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다리가 퉁퉁 부어 감각조차 없을 때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죠. 어머니, 저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네요. 화사한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을 한 동서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등장하면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가셨습니다. 동서의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백화점 영양제 박스가 들려 있었고 저는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입은 채 부엌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느라 고생했다. 차 막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왔어?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동서의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으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순간 제가 이 집 식구가 아니라 남의 집 부엌을 빌려 쓰는 식모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동서는 그제야 부엌 쪽을 힐끔 보더니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혼자 다 하셨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약국 문 닫고 오느라 늦었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미 음식은 다 차려져 있고 마무리 설거지만 남은 상황에서 돕겠다는 말은 그저 예의상 던지는 빈말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죠. 결국 그날의 제사상은 제 땀과 눈물로 차려졌지만 칭찬과 사랑은 두둑한 돈 봉투와 최고급 영양제를 내민 동서가 독차지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동서 자랑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그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의 가치는 철저히 돈으로 매겨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무너뜨린 건 단순히 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지방 현장에 내려가 있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친정 어머니마저 편찮으셔서 부탁드릴 곳이 도저히 없었거든요.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염치불구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딱 3시간만 저희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려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는 내가 지금 허리가 쑤셔서 꼼짝도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보라고 그러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정급하면 네가 일을 관두든지 해야지. 애 맡길 데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설치니?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핑계로 단칼에 거절하시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식당 사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아이들을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혀두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좁은 식당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동선의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꼼짝도 못하신다던 시어머니가 동선의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아이 입에 간식을 넣어주며 한박웃음을 짓고 계셨죠.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아이들은 식당 구석에서 눈치 보며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동선의 아이는 할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니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제 애들은 안 되고 동선의 애는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주 차별을 이렇게 대놓고 하세요? 제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기막힌다는 듯 대꾸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았어요. 예, 너랑 동서랑 같니? 이 애는 약사피 물려받아 공부할 머리 타고난 귀한 손주 아니냐? 너는 병원에서 의사 시다발이나 하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야. 의사 시다발이. 시어머니는 간호조무사라는 제 직업을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빚 갚고 가족을 건사하려는 저를 개무시하는 처사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존경할 어른이 아니라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말씀 가려하세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뭐 어때서요? 돈 못 버는 며느리 자식은 손주 취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유모차를 밀며 획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시끄럽다. 동네 창피하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라. 그 뒤로 동서가 약국을 확장해서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댁의 분위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시댁의 모든 기준은 철저히 돈과 계급이 되어버렸죠. 동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대소사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달랑 돈 봉투 하나만 보내고 불참하기 일쑤였지만 시어머니는 불만은커녕 오히려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 있는 며느리가 진정한 효부지. 와서 몸으로 때우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 며느리는 건물주 되더니 스케일이 다르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동서가 보낸 봉투를 흔들어대며 자랑하셨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고된 노동은 오롯이 급 낮은 며느리인 저의 몫으로 남겨졌죠. 저는 시어머니의 논리대로라면 파출부보다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동서가 보낸 돈 봉투는 효도의 증표가 되었고 제가 흘린 땀방울은 무능력의 증거가 되어버린 그 집구석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서는 가끔 전화해서 형님, 제가 이번에도 못 가서 죄송해요. 대신 어머님 용돈 두둑이 챙겨드렸으니까 형님이 맛있는 거 좀 해드리세요. 아, 형님도 수고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라며 선심 쓰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화기를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가족 안에서조차 돈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시당하는 이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얄궂죠. 바닥을 쳤다 싶었는데 더 깊은 지하가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이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게 해주나 싶었는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현장 일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인력 사무소로 나갔지만 허탕치고 돌아오기 일쑤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일하던 식당마저 장사가 안 돼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당장 다음 주 애들 학원비 낼 돈도 없는데 관리비 고지서는 날아오고 카드값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혀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시던 분이 웬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계시더라고요. 지은아, 바쁘니? 잠깐 집에 좀 들러라. 너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라니 혹시 시어머니가 쌈짓돈이라도 좀 쥐어주시려나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제 귀를 의심케 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너한테 딱 맞는 일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런다. 네 동서가 약국 일로 바빠서
집골이 말이 아니다. 애들 밥도 못해 먹이고 청소며 빨래며 엉망이라더라. 네가 손이 야무지니까 주말마다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선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니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선에 가사 도우미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되묻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도움이라니 말이 섭섭하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동서가 수고비로 월 50만 원은 챙겨준다더라. 너 어디 가서 주말에 그 돈 벌 수 있겠니? 식당에서 그릇 닦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돈도 쏠쏠하잖아. 동서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가족인 형님한테 맡기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러고 주말 내내 남의 집, 그것도 평소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동선의 집 청소와 빨래, 밑반찬까지 다 해주고 받는 돈이 고작 50만 원이라니요. 시급으로 따져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으로서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동선에 가서 돈 받고 일을 합니까? 어머니, 아무리 제가 돈이 급해도 그건 좀 아니죠. 형님이 동선에 가서 돈 받고 파출부 노릇을 하라니요. 저 못합니다. 제가 정색을 하며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체면? 당장 애들 학원비도 없어서 쩔쩔매는 주제에 체면이 밥 먹여주냐? 동서가 너 힘들다고 일부러 일감 만들어준 건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디서 자존심을 세워? 형편 어려운 형님네 도와주려고 배려한 건데 네가 복을 걷어차는구나. 쯧쯧. 배려라니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낼 아이 학원비 3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던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속상해하기만 할 게 뻔하고 친정에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눈을 감았다 뜨니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리더군요. 결국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 주 주말 저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동선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서가 나오는데 집안 꼴이 가관이더군요. 거실 바닥엔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래 건조대엔 마르지도 않은 옷들이 쉰내를 풍기며 걸려 있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약국 확장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집이 엉망이네요. 동서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서도 미안해하며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너무 더럽죠? 제가 워낙 바빠서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딱 첫 주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와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니 동서는 점점 저를 고용인 부리듯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주 차 주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곰팡이를 닦고 나왔는데 동서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냉장고 정리가 좀 덜 됐던데요? 반찬통에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다시 닦았어요. 이번엔 좀 신경 써주세요. 순간 저는 고무장갑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돈 받고 일해주러 온 건 맞지만 그래도 형님인데 말투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 미안해. 바빠서 못 봤나 보네. 다시 닦을게. 제가 꾹 참고 대답하자 동서는 한술 더 떠서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이불 빨래도 좀 해주세요. 건조기 돌리면 되니까 별거 아니죠? 아, 참.
애들이 형님 해준 멸치볶음 맛있다고 또 해달라네요. 밑반찬도 몇 가지 더 부탁드려요.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어요. 말은 부탁이었지만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동선의 집 식모가 되어 세탁기를 3번이나 돌리고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고 부엌에서 멸치똥을 따며 반찬을 만드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심지어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 차려줄 생각은커녕 배달 앱을 켜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배고프다. 뭐 시켜 먹지? 형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형님은 바쁘시니까 그냥 빨리 드실 수 있게 짜장면 시킬까요? 저는 퉁퉁 부른 짜장면을 부엌 식탁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으며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동서와 조카들은 거실 넓은 식탁에 앉아 탕수육이며 깐풍기며 요리를 시켜놓고 하하호호 웃으며 먹고 있는데 저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돈 50만 원이 뭐라고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50만 원을 보며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다는 안도감에 또다시 주말이 되면 동선의 집으로 향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동서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응, 파출부 안 불렀어. 그냥 형님 오라고 했어. 어차피 형님 돈 필요하니까 서로 좋은 거지 뭐. 아줌마 부르면 감시해야 하고 물건 없어질까봐 신경 쓰이는데 형님은 그런 걱정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용돈 주는 셈 치고 시키는 거야. 용돈 주는 셈 치고 시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믿을만하고 싼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안전한 파출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설거지 다 하셨으면 저기 베란다 창틀 먼지 좀 닦아주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창틀이 새까맣더라고요. 전화를 끄는 동서가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창틀을 닦으며 창밖을 보니 주말을 맞아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행복한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나도 우리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남편이랑 맛있는 것도 해먹고 쉬고 싶은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의 이 서름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동서의 갑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나요? 제가 군말 없이 일을 해주니 동서는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평일엔 병원과 식당, 주말엔 동선의 파출부 노릇까지 강행군을 이어오다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아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베개 위로 주르륵 흐르더군요. 뼈 빠지게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0만 원인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약을 한 움큼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내 몸이 부서지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봐? 더러워서 안 한다. 그 주 주말 저는 동선의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나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는 무리야. 제 말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 걱정은커녕 짜증부터 확 내더라고요. 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대책도 없이 관두시면 어떡해요? 형님 사정 뻔한데 50만 원 포기하시게요? 제 건강보다 본인의 불편함이
먼저인 동서의 태도에 오만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돈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병원비가 더 나오겠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 알아봐.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다급하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선심 쓴다는 표정으로 기가 막힌 제안을 던지더군요. 아유, 형님. 까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형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제가 월 100만 원으로 딱 맞춰 드릴게요. 어때요? 2배예요. 2배. 100만 원. 솔직히 그 액수에 잠깐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서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걸 보고 직감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하겠구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형님 어차피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평일 아침에 잠깐 들러서 저희 남편이랑 애들 밥 좀 차려주세요. 제가 요즘 골프 배우느라 아침 준비할 시간이 도통 없어서요. 국 하나에 반찬 3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솔직히 형님 스펙에 어디 가서 월 100만 원 벌기 쉬워요? 밖에서 남의 식당 그릇 닦는 것보다 따뜻한 동선에 집 와서 밥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제가 다 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말 청소도 모자라 이제 평일 아침마다 와서 밥상을 차리라니요. 그것도 스펙 운운하며 저를 식당 아줌마 취급하는 저 말투. 동서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철저히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뭐, 밥을 차리라고?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내 파출부야? 동서지간에 선 넘지 마. 나 돈 필요 없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동서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끼더군요. 어머, 형님.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저는 형님 생각해서 제안한 건데. 어머니 용돈도 못 드리는 형편에 자존심은 되게 세시네요. 솔직히 형님 능력에 이만큼 편하게 돈 버는 일 없잖아요. 저도 배려해 드리는 건데 너무하시네. 싫으면 마세요. 저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 동서의 그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 그 길로 동선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다신 이 집구석 쳐다도 안 보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친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제가 돈만 밝히고 주제 파악 못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말이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당장 집으로 와라. 네 동서도 오라고 했다. 가족회의 좀 해야겠다. 가족회의라니 말이 좋아 회의지 저를 불러다 놓고 십자포화를 퍼부을 게 뻔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안 가면 집으로 찾아올 기세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오후 시댁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동서가 세상 억울한 피해자인 척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귀찮다는 듯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저와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앉아라. 네가 제정신이니? 동서가 형편 어려운 형님 도와주려고 그 큰 돈을 준다는데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밥상을 엎어? 복이 굴러들어온 걸 제 발로 걷어차다니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출부 취급하니까 그렇죠. 제가 형님인데 동선에 가서 밥 차려주고 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따지자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파출부 취급은 무슨, 남들은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꿀 알바야. 그리고 너 어차피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시간 남지 않니? 그 시간에 와서 국 좀 끓여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세를 떨어. 동서는 약국하느라 바쁜 사람이야. 네가 내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을. 쯧쯧. 제 아침 시간은요? 저도 병원 출근 준비해야 하고 제 아이들 챙겨야 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 시간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보이나 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형님이 아직 철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다 이해해요. 형님이 밖에서 험한 일만 하셔서 그런지 자격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제안한 건데 오해하시니까 저도 속상하네요. 자격지심? 순수한 마음? 동서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참고 있는 거였죠.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집사람이 형수님 생각해서 용돈 좀 챙겨드리려 한 건데 그걸 그렇게 꼬아서 들으십니까? 솔직히 형수님 스펙에 그 돈 어디 가서 봅니까? 잠자코 있던 시동생마저 거들고 나섰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사람을 무시하는데 정말이지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스펙? 너희들 눈에는 돈이 전부지. 돈 없으면 형님 대접도 안 해주는 거니? 내가 너희 집 식모야. 어머님,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과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과?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네가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지금 시어머니 앞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니? 썩 앉지 못해. 거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베란다 창문이 윙윙 울릴 정도였죠.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일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너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네가 뭘 믿고 이렇게 기어오르는지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마.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동서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흥미진진하다는 듯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고요. 과연 이 숨막히는 가족회의, 아니 저를 향한 인민재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시댁 거실의 공기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은 저를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고 동서와 시동생 부부는 팔짱을 낀 채 심판관이라도 되냥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옆에 앉은 남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동서가 저를 형님이 아니라 50만 원짜리 파출부 취급하는데 그걸 참고 하라고요? 저도 자존심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항변하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자존심? 인격? 웃기고 있네. 쥐뿔도 없는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자존심이야. 복이 굴러들어온 걸 제 발로 걷어차 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어디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거실 장식장의 유리잔들이 쟁그랑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억눌려왔던 설움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거든요. 복이 아니라 굴욕이죠.
동서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스펙 운운하면서 제 노동을 하찮게 여겼어요. 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빚 갚고 애들 키우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모욕을 참으라고 하세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만 같았죠. 어디서 말대꾸야. 너랑 네 동서랑 같니? 쟤는 귀한 손으로 사람 살리는 약사고 너는 남편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는 년 아니냐.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감히 약사 며느리랑 맘먹으려 들어? 너는 태생이 천한 거야, 알아? 남편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는 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저주 같은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가 왜 제 탓인가요? 빚 갚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게 누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저주라니요.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고통보다 멍한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왼쪽 뺨에서 불이 난 듯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더군요.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힐끔 곁눈질로 본 동서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놀란 척 입을 가리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봐, 꼴 좋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비릿한 눈웃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끝났구나. 이 지긋지긋한 인연은 여기서 끝이구나. 뺨을 감싸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옆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었습니다. 늘 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던 순둥이 남편이 식탁을 잇는 힘껏 걷어차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엎어진 식탁 위로 과일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고 깍담한 사과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아내 쳤어요? 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남편의 고함에 시어머니는 움찔하셨지만 이내 기세등등하게 맞받아치셨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못 배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데 가만히 있냐? 너도 정신 차려. 저런 년 끼고 도니까 네가 사업 말아먹고 그 꼴로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허탈한 듯 실소를 터뜨리더니 무서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동서 부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사업 말아먹은 거요? 그거 다 제 탓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제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도망 안 가고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린 은인이라고요.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사람이 당신들이 떠받드는 그 잘난 약사 며느리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뺨 맞은 아픔도 잊을 만큼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형, 진정해. 어머니 놀라시잖아. 시동생이 끼어들자 남편은 시동생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아. 형수가 너희 집 파출부냐? 50만 원 던져주고 종 부리듯 부려먹으면서 히히덕거려. 너희 부부 내가 다 봤어. 아내 뺨 맞을 때 네 마누라 웃고 있던 거 내가 똑똑히 봤다고. 동서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이 아플 정도였지만 그 온기가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가자, 지은아. 더 이상 이런 쓰레기 같은 취급받을 필요 없어.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아니 당신. 이제 소원대로 돈 많은 약사 며느리랑 대기업 다니는 아들 끼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린 이제 남입니다. 다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 마세요. 영 끊자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년 때문에 애미랑 연을 끊겠다는 거냐?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댁에서의 지옥 같았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더군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병신 같아서 당신 뺨이나 맞게 하고. 미안해. 저도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뺨은 맞았지만 평생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확실하게 저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흐르는 눈물이었죠. 그 길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해버렸고 저에게도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우리는 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받아 시댁에서 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비록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첫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동서의 멸시를 견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뺨 한 대 맞고 야반도주하듯 시댁을 뛰쳐나왔을 때만 해도 제 인생에 볕들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하나로 버텼을 뿐이었죠. 그런데 절연하고 딱 2년이 지났을 때 우리 부부의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난리가 나고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남편에게는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인테리어를 바꾸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남편은 워낙 손재주가 좋고 성격이 대나무처럼 올곧아서 자재 하나를 써도 속이는 법이 없었는데 그 진심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동네 작은 수리부터 시작했는데 남편이 워낙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니 집주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며 지역 커뮤니티의 양심적인 사장님, 신의 손이라며 칭찬 글이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예약이 6개월치나 밀리는 대박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현장을 3군데나 동시에 돌려야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현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먼지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더군요. 지은아, 이거 봐봐. 이번 달 정산한 거야. 저는 무심코 통장을 열었다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통장에는 그동안 우리를 옥죄던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숫자를 세고 또 세어봐도 믿기지 않아서 남편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우리 진짜 빚 다 갚은 거야? 이제 빚쟁이들 전화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투박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다 갚고도 남지.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동안 당신 고생시킨 거 내가 평생 호강시켜주면서 갚을게.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죠. 그 길로 남편은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번듯한 사무실까지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에서 환자들 비위를 맞추거나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낄 필요가 없어졌고요. 남편 회사 이사님 명함을 파고 격리 업무를 보며 점심이면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는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꿈꾸던 신도시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넓은 거실 창으로 호수 공원이 내려다 보이고 바닥엔 고급 대리석이 깔린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삿날 새집 증후군 청소까지 싹 마친 깨끗한 집에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엄마, 우리 집 진짜 좋아. 내 방도 생기고 너무 신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과거의 그 구질구질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우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꽃길을 걷는 동안 저쪽, 그러니까 시댁과 동선의 집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다 못해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동선은 약국이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더니 간입의 밖으로 나왔는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와 신도시 상가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건물주 소리 들으며 떵떵거릴 생각이었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공실이 나버린 거죠. 텅 빈 건물에서 나오는 건 먼지뿐이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숨통을 조여왔을 게 불보다 뻔했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동서가 그 상황을 만회해 보겠답시고 주식 선물 옵션이라는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국 수입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빚을 한 방으로 해결하려다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까지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예전에 살던 동네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신이 나서 떠들더군요. 자기야, 소식 들었어? 그 콧대 높던 약사 동서 말이야. 이번에 주식으로 수십억 날려먹고 완전 망했대. 약국에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 시어머니는 화병 나서 병원에 실려가고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래.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어서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더니 저를 파출부 취급하고 무시했던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동서는 스트레스로 탈모가 와서 가발을 쓰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 잘난 대기업 다니던 시동생도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느라 회사에서 징계위기까지 몰렸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자 직업과 대기업 타이틀이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한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쫓아낸 큰아들 생각이 간절해지셨나 봅니다. 우리 부부가 대박나서 떵떵거리며 산다는 소식을 건너 들으셨겠죠. 어느 날부터인가
제 핸드폰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지은이니? 나다, 시험이다. 내 목소리 들리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죠.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그러더군요. 잘했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 우리가 번호 바꾼 줄도 모르고 예전 번호로 걸다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낸 모양이네. 즐기다 즐겨.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사 가기 전 살던 집주인이며 남편의 예전 거래처 사장님들까지 찾아다니며 우리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직접 연락은 못하고 시어머니를 앞세워 어떻게든 우리에게 줄을 대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뻔했습니다. 형님 네가 이번에 인테리어 대박 나서 돈방석에 앉았다며? 어머니, 형님한테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진 않겠죠.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마도 좁은 월세방에 모여 앉아 시어머니를 닥달하고 있을 동서의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제가 겪은 수모와 멸시를 생각하면 10원 한 장도 아까운 사람들이니까요. 가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주말마다 동선에 가서 청소하고 50만 원의 자존심 팔아가며 눈물 흘리던 그 시절 말이에요. 여보, 우리 진짜 성공했다. 그치? 잠결에 남편을 툭 건드리면 남편은 잠꼬대처럼 웅얼거리며 제 팔을 끌어당겨 베개로 삼아줍니다. 응, 그래.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 이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깨지지 않기를, 그리고 저 악기 같은 시댁 식구들이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세상엔 그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두고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동서와 시동생처럼 말이죠.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현장으로 출근했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느긋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니 살랑거리는 바람에 커튼이 춤을 추고 따스한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는데 아, 이게 행복이지 싶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려던 찰나 인터폰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띵동.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구지? 무심코 월패드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들고 있던 머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그 얼굴들은 제가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어했던, 아니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동서와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가관이더군요. 예전 같으면 백화점 명품관 마네킹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콧대를 하늘 높이 쳐들고 있었을 동서가 다 늘어난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한 게 길가에서 마주쳤으면 못 알아볼 뻔했죠. 옆에 서 있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칼주름 잡힌 양복만 입던 대기업 연구원이 며칠은 못 씻은 듯한 꾀재재한 점퍼 차림으로 구부정하게 서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남편이 그렇게 철저하게 숨겼는데.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형님 저예요. 동서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형님 제발이요. 그 형님이라는 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2년 전 저를 파출부 취급하며 50만 원 던져주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형님 타령이라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쫓아낼까?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내면 또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확실하게 끝내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집 안으로 후다닥 들어오더군요. 그러고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동서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을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수님, 면목 없습니다라며 웅얼거리더군요. 그 꼴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사람이 돈 앞에 저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나 싶어 씁쓸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우리 이사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제가 차갑게 묻자 동서는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흥신소 사람 써서 알아냈어요. 형님네 여기 산다는 거 알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오늘 빚쟁이들이 약국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도망치듯 왔어요. 형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흥신소라니. 시어머니의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예요? 사과하러 온 건 아닐 테고. 제 말에 동서는 눈치를 살살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님, 저 급한 불만 끄게 1억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5천이라도 지금 당장 이자 못 막으면 약국도 넘어가고 저 신용불량자 돼요. 형님네 사업 대박 나서 돈 많이 버셨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제발이요. 1억. 걔 이름도 아니고 1억을 빌려달라니요. 그것도 저를 50만 원짜리 파출부 취급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동서, 아니 최수진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남남된 지가 언젠데 가족 타령이야? 2년 전 시댁에서 내 뺨 맞을 때 당신 표정. 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내가 파출부 취급받을 땐 콧방귀 뀌더니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양심이 있어, 없어? 제가 쏘아붙이자 동서는 더욱 서럽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형님,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미쳤었나 봐요. 제가 다 갚을게요.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이 밥도 굶고 있어요. 애들 핑계를 대는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동서라도 조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 애들 밥값이라도 좀 쥐어 보내야 하나? 제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지은아, 나왔어. 오늘 일찍 끝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양손에 제가 좋아하는 초밥 세트와 아이들 간식을 들고 해맑게 들어오다가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너희들이 여기 왜 있어? 어떻게 알고 왔어?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초밥과 간식을 현관에 내팽개치고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 기세에 눌려 동서와 시동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시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대꾸도 없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잘 지냈냐고?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남편의 고함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동서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주버님,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1억만 빌려주시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도 좁은 월세방에서 고생하시는데 아주버님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부모랑 동생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놈의 장남 타령.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동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장남? 돈 필요할 때만 장남이지? 내가 사업 망해서 힘들 때 너희가 나 사람 취급이라도 했어? 밥 한 끼라도 사줬냐고. 오히려 내 아내 부려먹고 무시하고 조롱했잖아. 너희가 인간이면 어떻게 낯짝 들고 여기를 찾아와?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 지은이 뺨 맞을 때 그때 당신 눈빛, 그 비릿한 미소, 내 뇌리에 똑똑히 박혀 있다고. 내 아내가 흘린 눈물이 얼만데 이제 와서 눈물 연기를 해? 역겨우니까 그만하고 당장 꺼져. 동서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돈? 1억? 꿈깨. 너희한테 줄 돈 있으면 차라리 길바닥에 뿌리거나 기부를 하지. 10원 한 장도 못 줘. 정돈이 필요하면 너희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너희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 남편은 소금을 뿌리듯, 아니 염산을 뿌리듯 독서를 퍼부으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나가. 셋셀 때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주거침입죄로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하나. 남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시동생이 먼저 동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가자. 형 진짜 경찰 부를 기세야. 일단 나가자. 안 돼. 나 못 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죽어. 아주버님, 제발요. 동서가 버티며 악을 썼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둘.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하자 시동생은 사색이 되어 동서를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서는 끌려나가면서도 형님, 너무해요. 천벌 받을 거예요. 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무섭기는커녕 하찮게만 느껴졌습니다. 셋,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갔어. 이제 안 올 거야. 남편은 저를 와락 끌어안더니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못나서 저런 인간들이 또 찾아오게 만들었네. 당신 놀랐지? 괜찮아? 나 괜찮아. 당신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던걸. 아까 너희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하라고 했을 때 나 진짜 박수 칠 뻔했어.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이렇게까지 끝을 봐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날 이후 동선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돌아간 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살던 집과 약국까지 헐값에 넘기고 빚잔치를 했다더군요. 시동생은 회사에 빚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지금은 대리기사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콧대 높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동선에 가족과 함께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좁은 방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퍼진다고 하네요.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다. 내 돈 내놔라. 어머니가 부추겨서 투자한 거잖아요. 이게 다 노망난 노인네 때문이야. 서로 탓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서글픔을 느낍니다. 돈이 뭐라고, 가족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바닥을 보여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제 곁에는 저를 목숨보다 아끼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묘한 순간이 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저에게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던 그날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지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꽃다발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고 주방에서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 한때는 제 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고 시댁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느긋하게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을 배웅하고 운동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옛날 동네 친구를 통해 우연히 예전 시댁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자기야, 그 집 말이야. 반지하 월세방에서도 쫓겨날 판이라며? 며느리가 도망갔다던데? 어머, 진짜?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경찰까지 왔다며. 쯧쯧, 집안꼴 잘 돌아간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리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소하다며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덤덤할 뿐입니다. 동정심조차 아까울 뿐이죠. 그들은 그저 제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연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가끔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만약 그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밥상을 엎고 뛰쳐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지옥 같은 시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며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 매몰찬 손찌검 한 번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부부를 각성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보, 무슨 생각해? 상념에 잠겨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씁쓸하게 웃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당신 뺨 맞을 때 내가 바로 막아주지 못한 거 평생 한이 돼. 내가 못나서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남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린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미안해하고 있구나.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덕분에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잖아. 당신이 그때 내 손잡고 나와줬을 때 나 정말 구원받은 기분이었어.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야. 남편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충성할게. 당신 눈에 다시는 눈물 안 나게 할 거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당신,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사랑해, 지은아.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좋은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서와 시어머니는 평생 돈과 명예, 거칠애에 목숨 걸며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빚더미와 서로를 향한 증오뿐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었어도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려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값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수라고 하면 상대방을 철저히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을 떠올리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진짜 완벽한 복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고 보란 듯이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잠 못 들 정도로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제 앞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지금쯤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떨고 있을 그들에게 저의 이 따뜻하고 환한 거실 불빛이 닿기를,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형님이 지금 얼마나 눈부시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시댁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통쾌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아픈 시간 겪지 마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매일 웃으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던 시집살이 끝에 찾아온 사이다 결말.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야기였죠? 지은님께서 겪으신 서름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결국엔 가장 멋진 복수인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내신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로 사람의 급을 나누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파멸을 맞았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은님은 진정한 사랑과 부를 얻으셨네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은님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김지은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